왕이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손대면 삼족을 멸한다는 언명이 영어로운 마을을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그 공포의 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얼음 같은 두려움을 뚫고 단 한 사람이 관을 들고 나섭니다. 그것도 자기 가족을 위해 미리 마련해 두었던 관을요. 대체 그는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목숨을 내던졌던 것일까요? 이 사람은 왜 혼자였고 왜 끝까지 갔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 제위 시절 서기 1452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 경복궁 편전 안에는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어린 임금이 황금빛 용상 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12살의 왕위에 오른 단종이었지요. 용상의 크기에 비해 어린 임금의 몸은 너무도 작았고 그 작은 어깨 위에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단종의 아버지 문종 임금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이 태어난 바로 그 이튿날 산후열로 승하하셨으니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12살의 나이로 왕좌에 올랐으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외로운 자리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궁궐 안에는 늘 사람이 넘쳤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절을 올리고 상궁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내관들이 쉴 새 없이 문서를 날랐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종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왕을 보좌하여야 할 어른이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수많은 아들들, 곧 임금의 삼촌들은 힘이 세고 야심이 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야심이 크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에게는 큰아버지뻘 되는 그 사람의 눈빛에는 늘 무언가 불꽃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무엇인지를 조정안의 눈 밝은 신하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주변에는 한명회를 비롯한 야심찬 인물들이 촘촘히 모여들었고 그 세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불꽃이 폭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1453년 계유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무력으로 궁궐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 대신들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단 하루 밤 사이에 조정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어린 단종은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아버지처럼 보좌하던 대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소식이 편전까지 들려왔을 때 그 작은 심장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권력은 임금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1455년 단종은 결국 왕위를 숙부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어 세조라 칭했지요. 단종의 나이 겨우 15살이었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왕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은 처음에는 상황으로 궁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1456년 성산문과 박팽년 등 사육신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거사를 도모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조는 이를 빌미로 단종을 상왕의 자리에서도 끌어내렸습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노상군, 왕이었던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치고는 얼마나 작고 낮은 이름이었습니까? 그 이름을 달고 어린 단종은
한양을 떠나 험한 산길을 걸어 영월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결코 짧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험한 산과 깊은 계곡을 지나야 하는 그 길을 한때 조선의 임금이었던 15살 소년이 죄인처럼 걸어갔습니다. 영월 땅에 들어선 단종이 머물게 된 곳은 청령포라는 곳이었습니다. 청령포. 그 이름을 처음 들으면 마치 맑은 물가의 아름다운 곳처럼 들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막상 그곳에 발을 들이면 그 아름다움이 곧 감옥임을 알게 됩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서강의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천혜의 유배지였습니다. 강물은 사시사철 흘러갔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으며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 강물 소리가 단종에게는 무슨 소리로 들렸을까요? 자유의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가두는 쇠사슬 소리였을까요? 청령포의 단칸 거처에서 단종의 하루는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궁인들에 둘러싸여 온갖 예우를 받던 몸이었건만 이제는 몇 안 되는 수행원들만이 곁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강물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 오면 절벽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단종의 하루였습니다. 같은 해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어나자 단종은 청령포에서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관풍원은 영월 관아 안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감시는 계속되었고 자유는 여전히 없었지만 적어도 강물에 갇힌 섬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풍원 관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몽도였습니다. 어몽도는 영월 관아의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이라는 직책은 지방 관아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향리 중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고을 원님 아래에서 행정 실무 전반을 맡아보는 사람이었지요. 화려한 벼슬자리는 아니었으나 고을의 일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어야 하는 책임감 없이는 맡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어몽도는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 한 고을의 행정을 감당해온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묵한 외모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서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겨왔을 때부터 어몽도는 관아 마당 한편에서 먼 건물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저 안에 계신 분이 한때는 조선의 임금이셨다는 사실을 어몽도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로서 임금을 섬겨야 한다는 도리 사람으로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어몽도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영월의 가을은 깊어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낙엽이 하나씩 지고 강물 위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단종의 처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영월 땅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중앙조정에서 단종에게 내려지는 대우가 갈수록 박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끝이 어디일지를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몽도는 그 가을을 버텼습니다. 관아의 일을 처리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고을의 민사를 돌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때를 어몽도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가을이 끝나가는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영월 관아에 한양에서 온 사자가 닿았습니다. 사자가 가져온 명령의 내용을 전해 들은 관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고 눈빛만 굴리는 사람들,
살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죽었습니다. 정확한 죽음의 내막은 오늘날까지도 기록마다 다르게 전해집니다. 1457년 음력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조정의 공식 기록은 그저 몇 자로 간략히 적혀 있을 뿐이었고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그보다 훨씬 비참한 최후를 전합니다. 어떤 기록은 사약이 내려졌다 하고 어떤 전승은 그보다 더 직접적인 죽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록이 맞든 틀리든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17살의 단종이 영월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잔혹한 것이 뒤따랐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죽음 이후 그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을 내렸다고 전합니다. 삼족이란 부모와 형제자매, 처자식과 외가까지 모두 죽이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그와 피를 나눈 모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 엄명이 영월 땅을 얼려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을 원님도, 어떤 아전도, 어떤 이름 없는 백성도 감히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강가에 버려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임금이었던 사람의 몸이 찬바람이 부는 강가에서 홀로 외로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모른 채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나서면 죽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영월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몽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발걸음이 집으로 향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습니다. 몸은 집 안에 들어섰지만 어몽도의 마음은 이미 강가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것이 무엇인지를 어몽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그 불씨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불을 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늙은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읽은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몽도의 곁에서 집안을 지켜온 아내가 아이들을 뒤에 세우고 남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몽도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입술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우리 집안이 끝납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애원하는 듯 하면서도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삼족을 멸하겠다 하였습니다. 나리만 아니라 어머님도 아이들도 저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아내의 말은 맞았습니다.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삼족 멸문의 엄명은 실제였고 그 엄명을 내린 세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이름 아래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이었고 죽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결과였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아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도야, 흥도야, 내가 의로운 마음을 품은 자식인 것을 어미도 안다. 알고 말고. 허나 내 자식들을 생각해라. 저 어린 것들을 생각해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치마 뒤에 숨어 영문도 모른 채 겁먹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마주했습니다. 아내의 눈물 고인 눈, 어머니의 떨리는 손, 아이들의 겁먹은 얼굴. 이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몽도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몽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여기겠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달게 여기다뇨.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족이 멸해도 달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아이들이 죽어도요? 어머님이 돌아가셔도요? 어몽도는 아내의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분은 임금이셨습니다. 임금으로 태어나서 임금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신이 강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임금이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몽도가 그것을 보고 모른 채 산다면 그것이 사람입니까?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손을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몽도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집 안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꺼내온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관이었습니다. 어몽도가 미리 마련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을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미리 수의와 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죽음을 대비한 준비였지요. 그 관을 들고 어몽도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밤이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강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리빨 같은 그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어몽도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가로 가는 길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어몽도는 관을 지고 걸었습니다. 조선의 밤길은 어두웠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문을 닫고 눈을 감고 이 밤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어몽도만이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강의 물빛이 달빛을 받아 희끄무레하게 빛났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 단종이 있었습니다. 어몽도가 그곳에 다다랐을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그가 멀리서나마 모시던 분이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임금이었습니다. 어몽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이 결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몽도는 혼자였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빛과 바람만이 곁에 있었습니다. 가늘게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지는 순간 왕이 한 사람의 어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무게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무게였고 의로움이라는 이름의 무게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의 무게였습니다. 어몽도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강바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길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밤 영월의 강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눈발 속에서 한 사람이 관을 지고 걸었습니다. 역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살아남습니다. 어몽도라는 이름처럼요. 그 이후 어몽도는 단종의 시신을 정성껏 염습하고 영월 땅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의 장릉이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밤새 눈발을 맞으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한 자 남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어몽도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어몽도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삼족 멸문의 엄명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어몽도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후 그의 행방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산속 어딘가로 몸을 숨겼다 하기도 하고 먼 곳으로 떠났다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어몽도는 살려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침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어몽도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눈발을 맞으며 관을 지고 걸었던 그 순간이 어몽도의 삶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어몽도는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마친 어몽도가 사라진 자리에 단종의 무덤은 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눈이 쌓였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덤 하나가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몽도는 그날 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해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날 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을 나선 어몽도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강가였습니다.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깎아낼 듯 차가웠습니다. 한겨울의 영월당, 서강 강가의 밤바람은 사람의 몸을 순식간에 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관복은 어몽도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찬 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강의 강물이 달빛을 받아 희끄무레하게 빛났습니다. 강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영월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몽도의 눈에 단종이 들어왔습니다. 강가에 버려진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어몽도는 한 발짝 더 나아가려던 발이 멈추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한꺼번에 뒤섞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임금이셨던 분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차가운 강가에 이렇게 계신다는 사실이 어몽도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몽도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자갈밭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몽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신하가, 영월의 아전이, 한 사람의 사내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발이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어몽도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오히려 어몽도를 깨어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몽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었기에 어몽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457년 겨울의 그 밤 영월 서강 강가에서 어몽도는 조선의 임금이었던 단종을 홀로 염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염습이란 단순히 시신을 거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올바른 예를 갖추어 옷을 여미고 이불로 감싸고 얼굴을 가리는 일련의 절차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올리는 예의였습니다. 어몽도는 그 예의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갖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강바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도 있었고
슬픔 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의를 갖추어 입히고 미리 마련해온 관에 단종을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관 뚜껑을 닫는 순간 어몽도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눈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몽도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강가에서 너무 오래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신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일이 발각되기 전에 단종을 제대로 땅에 모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몽도는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사람의 몸이 든 나무관은 혼자 들기에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어깨와 팔로 그 무게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서 언덕을 향하여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바람이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발이 눈 위에 빠졌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번은 발을 헛디뎌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어몽도는 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그 어깨 위에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한 사람의 아전의 어깨 위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슬픔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의로움이었습니다. 권력이 버린 것을 사람이 안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몽도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이 어몽도가 지나간 자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계속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자국도 하얗게 덮였습니다.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종종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눈발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자리는 영월 땅의 한 산자락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들이 둘러싼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왕릉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어몽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혼자서 밤에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몽도는 땅을 팠습니다. 겨울 땅은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동시에 몸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어몽도는 단종을 땅에 모셨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한 줌, 또 한 줌. 손으로, 두 손으로. 다 되었습니다. 어몽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박하게 쌓인 흙더미 앞에서 동이 트는 새벽빛 아래서 고개를 숙여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 땅이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고. 어몽도는 그것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것을 한 사람이 홀로 해냈습니다. 새벽빛이 산 위로 퍼져나왔습니다. 눈이 멎었습니다. 고요한 산속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어몽도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몽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밤새 자리를 비운 것이 발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어몽도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삼종 멸문의 엄명 아래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려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크고 중요합니다. 목숨이 무서워 도망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사람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어몽도는 후자였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가족에게 화가 미칩니다. 자신이 없으면 가족은 어몽도가 무엇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침묵이 가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몽도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먼 곳으로 이름을 바꾸고 숨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어몽도는 그 이후 오랫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혼자 어딘가에서 지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날 밤 강가에서 무릎을 꿇던 순간을 떠올렸을까요? 관을 치고 언덕을 오르던 순간의 무게를 기억했을까요? 아내의 눈물을,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아이들의 겁먹은 눈빛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여기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은 그날 밤 이후에도 유효했습니다. 세상은 어몽도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외면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채 했습니다. 세조가 왕자에 있는 한 어몽도의 이름은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단종의 이름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영월 땅에 소박하게 쌓인 그 흙무덤 위로 봄이 왔다가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무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자연이 그 무덤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승하하고 그 다음 임금, 또 그 다음 임금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숨을 거둔 지 어느덧 59년이 지났습니다. 1457년에서 59년이 흐른 뒤 성종 임금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59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59년이면 갓난아이가 환갑을 맞는 세월입니다. 59년이면 조선의 임금이 여러 차례 바뀌는 세월입니다. 59년이면 영월 땅의 사람들이 여러 세대 바뀌는 세월입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조정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영월에 무덤이 있다는 소문은 조용히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영월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산자락 어딘가에 어린 임금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성종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영월의 무덤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사자가 영월 땅에 들어섰습니다. 59년이 지난 산자락을 찾아 단종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흙무덤이었습니다. 비석도 없고 성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흙이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섰을 때 사자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5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59년 만에 처음으로 단종을 위한 공식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제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 이름이 공식 기록에 올라왔습니다. 어몽도. 59년 전 그날 밤 홀로 강가에 나아가 관을 지고 언덕을 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월 땅의 사람들이 전해오던 이야기 속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가 단종을 장사 지냈느냐는 물음에 영월 사람들은 어몽도라는 이름을 답했습니다. 59년 만에 어몽도의 이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작은 불씨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두려웠을지를, 얼마나 홀로였을지를,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몽도가 두려움을 딛고 나아간 그 한 걸음이 59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늦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바뀌고 또 바뀌어 드디어 숙종 임금의 시대가 왔습니다. 숙종은 오랫동안 억울하게 짓밟혀온 단종을 공식적으로 복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612년 광해군 때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고 1680년 숙종 6년에 이르러 마침내 단종이 복이 되었습니다. 노상군으로 불리며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단종이 다시 조선의 임금으로서 묘호와 존호를 받았습니다. 단종이라는 묘호가 바로 그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월 땅에 소박했던 그 흙무덤은 이제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홍살문이 세워지고 정자각이 올라가고 능호가 장릉이라 정해졌습니다. 장릉. 59년 전 어몽도가 홀로 눈발 맞으며 손으로 흙을 덮었던 그 자리가 이제 조선 왕실의 공식 왕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몽도의 이름도 공식 역사 속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어몽도의 의로움을 기려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의공,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관을 지고 언덕을 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마침내 역사의 이름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어몽도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59년이 지나도 이름이 기억되었고 수백 년이 지나도 이름이 기려졌습니다. 그 이름을 받을 사람은 이미 없었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의로움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457년 겨울 영월 땅에서 한 사람이 선택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눈을 감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른 채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고 누구도 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몽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삼종 멸문의 언명이 영월을 얼려놓은 그 밤에 홀로 관을 들고 강가로 걸어나갔습니다. 눈발을 맞으며 차가운 땅을 파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일을 해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 사람만이 나아갔을까요? 아마도 어몽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요. 임금이든 아니든 권력이 있든 없든 살아있든 이미 떠났든 사람이 사람에게 마지막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라고,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를 강가로 이끌었습니다. 권력은 단종을 버렸습니다. 세상이 단종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의로움이 버려진 왕에게 마지막 예의를 바쳤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버릴 수 있지만 사람의 의로움은 끝내 역사를 되돌립니다. 59년의 침묵 끝에 이름이 불려진 것도 수백 년이 지난 뒤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몽도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몽도가 눈발 속에서 관을 지고 걸었던 그 한 걸음이 50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두려움 앞에서도 의로움을 선택한 어몽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이 잊어도 세상이 외면해도
옳은 일은 반드시 기억된다고요. 그리고 그 기억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요. 오늘 한국사 충격실록 어몽도 편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한국사 충격실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